그해 겨울 335쪽. 아, 참으로 쓸쓸한 항원이었다. 그 별로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한 내가 싸구려 여관방에서 흐느끼는 아내를 달래며 지새운 첫날 밤만큼이나 그날 내가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찾게 된 와이면은 왜 그리 황량하게 보이던지, 군 소재지인데도 가로등 하나 없고 아직 어둡지도 않은 거리에는 그의 사람의 자취가 없었다. 전주를 울리는 바람 소리뿐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넉넉지 못한 여비에도 불구하고 여관을 찾았지만 숲바닥만한 거리를 다 돌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별 수 없이 우선 눈에 띄는 조그만 중국 음식점으로 향했다.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거기서 여관이나 여인숙을 물어볼 작정이었다. 그런데 내가 막 그 중국 음식점에 먼지 앉은 발을 들칠 무렵이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영훈아, 너 영훈이지?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얼른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젊은 여자 하나가 자기도 못 믿어온 듯 나를 살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 깊은 산골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면서도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살폈다. 역시 너였구나.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도 불러보길 잘했다. 먼저 나를 확인한 것은 그쪽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그녀를 알아보았다. 누나가 어떻게 여길? 접장이 안 가는 데가 어딨어. 그런데 너야말로 웬일이니? 나야 어쨌든 집에 가자. 어머, 눈이 오네. 정말로 눈이 오고 있었다. 오후 내내 무겁고 어둡게 내려앉았던 하늘은 반드시 내 우울한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자취방으로 가면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돌아 보았다. 촌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녀는 나보다 3살 위인 집안 누님이었다. 내 최초의 그리고 몹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그녀에 대한 기억은 어느 가을날의 것이었다. 그 무렵 나는 아직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중학생으로 가까운 BC에 유학하고 있었다. 아마 토요일이었는데 늦도록 학교에서 논 나는 우연히 BC에서 돌아오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먼 집안 동생 되는 나를 그녀가 각별히 사랑했는지는 지금도 알 길이 없다. 어쨌든 그날 내 손을 잡고 같이 걷던 그녀는 도중 길가의 코스모스 몇 송이와 들꽃으로 조그만 하울을 만들어 내게 내밀었다. 그런데 다정하게 웃으며 그걸 내미는 그녀가 왜 그리 섬찟했던지 나는 펄쩍 놀라 한 발이나 물러섰다가 그대로 돌아서서 정신없이 달아나 버렸다.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때 내 어린 영혼을 섬찟하게 한 것은 바로 그녀의 아름다움이었다. 그 다음 또 기억나는 것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로 1년가량 쉴 때의 그녀였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불만한 책이 많아 나는 종종 그 책을 빌리러 갔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급반 때쯤, 그러니까 내가 강진에서 어렵게 19을 넘길 무렵 그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한 풍문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그녀를 잊고 지냈다. 그녀가 어떤 처자 있는 남자를 사랑해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소문이었는데 그것을 주고받는 친척들은 한결같이 그녀가 대학까지 나온 데다 드물게 미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 분격하는 것 같았다. 정말 꿈 같군요. 도대체 누나가 여길 웬일이유? 그녀가 새들을 살고 있는 구식 한우문께서 나는 다시 한번 감기에 젖어 물었다. 사대를 나왔으니 접장이 됐으니 교회에서 가라는 대로 왔지. 웬일은 웬일이야? 그녀가 가볍게 엉켰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두운 여운이 서려 있었다. 자, 들어가 쉬어. 내 저녁상 봐올게. 아직 방학 중이라 함께 있는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 방 안은 밖에서 보기보다 넓고 깨끗했다. 그리고 무슨 경계선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쪽은 철제 캐비넷과 안전뱅이 책상, 한쪽은 호마이카 서랍과 테이블식 책상. 책도 달랐다. 안전뱅이 책상 위에는 전집류와 에세이물이 3청 책꽂이 가득 꽂혀 있었고 테이블 쪽에는 몇 권의 전문 서적이 있는 대로 놓여 있었다. 어느 편이 누님이요? 대략 짐작을 하면서도 나는 괜히 소심해져 물었다.
서랍 있는 쪽. 하지만 반대편이 더 따뜻할걸? 그녀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불을 떼서 밥을 하는지 간간 마른 솔가지 부러뜨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굳이 그녀의 서랍 쪽에 기대에 앉았다. 거기도 따뜻했다. 하루 종일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견딜 수 없는 피로와 주름이 엄습했다. 일어나 저녁 먹고 자. 그새 깜빡 졸았던 모양이었다. 어느새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고 밥상에 들어와 있었다. 너 좀 씻어야겠다. 얼굴도 그렇고 몸에서도 고약한 냄새가 나. 상을 물린 후에 다시 그네가 말했다. 여기 목욕탕이 없어. 부엌에 물을 좀 데워놨으니까 대강 씻도록 해. 너라고 뵐 수 있어. 나는 식곤증으로 다시 나른해 왔지만 성화에 못 견뎌 부엌으로 갔다. 내가 근성으로 목욕을 마치자 그녀가 남자 네일을 한 벌 들여보내주었다. 깨끗했지만 내 새것은 아니었다. 받아들이긴 해도 나는 선뜻 그 옷을 입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런 내 기분을 감지했던지 그녀가 바깥에서 말했다. 이미 그는 오지 않아. 내겐 필요 없는 옷이야. 그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그녀가 지닌 비극의 여운이 실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슬픈 추억을 일깨우지 않으려고 재빨리 그 네일을 입었다. 그 옷은 밖에 걸어뒀다. 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웬일이야? 이 꼴로? 그냥 방학을 이용한 무전여행이죠. 거짓말. 모두들 걱정이 태산이라던데. 그네도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왜 그렇게 됐니? 참 너 술 대단하다며. 사주시겠어요? 술은 줄게. 그런데 집엔 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서랍문을 연 그녀는 반 이상 남은 양주병을 꺼냈다. 약간 어하하게 쳐다보자 그녀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그가 남기고 간 것이야. 그러자 나머지는 마칠 수 없게 됐지. 헤어지셨군요. 아마 영원히. 시기가 오르면서 나는 불쑥 물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결혼할 수는 없었나요? 남들처럼 비난하지 않으니 오히려 이상하군. 있었지. 왜 안 하셨어요? 그의 아내가 죽었어. 그럼 더욱 자살했어. 그는 두 딸과 함께 이민 갔어. 작년 가을이야. 한 잔 주겠니? 그녀는 조금씩 음미하며 하듯 마셨다. 나는 막연한 감동으로 그런 그녀를 향해 물었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너처럼 터무니없이 방황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온 것은? 자원했지. 조용한 곳에서 책이나 좀 보려고. 나는 봄이면 돌아가. 대학원에 진학할 거야. 전공도 결정해졌어. 윤리학이야. 정말 괜찮으세요? 학문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니? 그녀는 잠시 나를 거역히 바라보았다. 내가 그리고 도피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지만 걱정 마라.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이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진실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학교로 돌아가. 내 21살의 나이로 돌아가. 그럴 작정이에요. 가서 더 읽고 더 생각해봐. 나처럼 뼈아픈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진실하게 절망할 수 있을 거야. 띄엄띄엄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술병이 비워져 있었다. 그와 함께 그녀의 냉철한 이성도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내게 말한 대로 그녀는 나중에 강단에까지 서게 되었지만 적어도 그 밤은 불행하게 끝난 사랑에서 아직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술 한 병을 사들고 왔을 때 그녀의 눈 그늘에는 울음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그걸 발견하자 내 의식 깊은 곳에서 묘한 가학 심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우셨군요. 난 함부로 술을 마셔대며 거침없이 말했다. 여자의 권리야. 그녀 약간 원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득 그녀가 몇 배나 늙어 보였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강요하듯 말했다. 누님, 결혼하세요. 그럴까? 아이를 5만 낳으세요. 그럴까? 그리고 빨리 늙으세요. 그럴까? 그래서 때가 되면 죽으세요. 그럴까? 그 다음은 엉망이었다. 술 마시다 함께 훌쩍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처량한 노래를 합창한 기억도 난다. 그리고는 이불도 펴지 못한 채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내가 무슨 쓸쓸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튿날 내가 눈을 뜬 것은 12시가 가까워서였다. 어휴, 대단한 눈이다. 얘 나와봐라.
쌓인 것만도 20cm는 넘겠다. 어느새 깼는지 그녀는 방안을 말끔히 정돈해 놓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완전히 정리된 듯한 목소리도 표정도 원래의 차분함을 되찾고 있었다. 오늘 떠나긴 틀렸다. 여기 사방이 지라서 웬만큼 눈이 와도 차가 못 떠. 그런데 이건 숫제 폭설이니. 깔깔한 입안으로 콧물을 떠넣고 있는 내게 그녀는 달래듯 말했다. 열린 문 사이로 굵게 날리는 눈송이가 보였다. 방안이 갑자기 따스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고집스레 떠날 채비를 했다. 어차피 걸을 거니까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참 이상한 애로구나. 그렇게 길을 쓰고 떠날 건 뭐니? 바다하고 무슨 시간 약속이라도 했니? 그런 그녀의 나무람에는 신누님 같은 애정과 배려가 스며 있었지만 기어이 나는 떠났다. 그쪽 제까지가 30리, 또 그 제를 넘자면 30리야. 지금 떠나서는 기껏해야 그 제 위에서 밤을 새우게 될걸. 목숨이 걸린 자기야. 들고 다니만 그녀는 마을이 끝나는 곳에서 돌아갔다. 주위는 그대로 눈색이었다. 그 지방 특유의 가파른 산이며 날카로운 봉우리, 빈약한 들과 도로 연변의 총락들, 나이든 백양목 가로수와 타르칠한 목재 전주들, 그 모든 것들이 문득 자그마해지고 외로운 모습으로 두터운 눈 속에 묻혀 있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다. 부르튼 발이 몹시 떨렸지만 나는 서둘렀다. 어떻게든 그날 안으로 창수령을 넘고 싶었다. 얼마 안 돼서 인간은 멀리 사라지고 나는 아득한 눈세계에 홀로 남았다. 눈은 여전히 나리고 그 밤 나는 가지고 있던 수첩에 이렇게 쓰고 있다. 치인의 정열인가 젊음의 감기인가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의 상가들을 언덕을 달렸다. 이곳은 장풍. 오후 내내 달렸지만 겨우 Y면에서 30리 창수령의 아랫마을이다. 마음 좋은 이장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지금은 마을 해관에 누웠다. 부르튼 발은 쓰라리고 온몸은 욱신거린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이 비상적인 육체의 고통이 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내가 미친 듯 달려가고 있는 바다가 어떤 묵시로 나를 기다리는 조짐도 그저 심장이 시키는 대로 달려볼 뿐이다. 생각나니 이 겨울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룻밤을 자고 나도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억지로 아침을 시켜 먹은 동네 주막의 라디오에서 나는 그 눈이 30년 내의 폭설이라는 방송을 들었다.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먹혔지만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비우고 나니 한결 기운이 돋았다. 간밤에 술을 쉬어 입맛이 제대로 돌아온 덕분이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새끼를 구해 그때껏 들고 다니던 가방을 등짐으로 만들어 메고 다리에는 고무줄로 간발을 쳤다. 쌓인 눈은 이미 2자에 가까웠지만 계속해 내리고 있었다. 도보 외에 교통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내 출발을 몹시 무모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주막집 안악은 드러내놓고 얼어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나는 개의치 않았다. 다행히 눈은 내가 그 마을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멀어져 주었다. 나는 무릎을 넘어서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눈 때문에 길이 분간 안 돼 백양로 가로수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내 신발과 바지가 젖고 상의까지 축축해 왔다. 눈 후에 푸근한 날씨 때문에 온몸에서 김이 솟았다. 그렇게 우리쯤 갔을까? 문득 눈 덮인 창수령이 굴복시킬 수 없는 무슨 거인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물은 오래오래 기억 속에 보존된다. 물론 그때의 창수령은 지금도 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러나 왜곡되고 과장되기 쉬운 것 또한 우리의 기억이다. 나는 차라리 그 위험한 기억의 어자기보다는 서투른 대로 그날의 기록에 의지하련다. 문장은 산만하고 결론은 성급하다. 거기다가 글은 전체적으로 흥분해 있지만 그리고 그쪽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므로. 창수령 해발 700m. 아, 나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창수령을 넘는 동안의 3시간을 나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세계의 어떤 지방 언어 봉우리에서도 나는 지금의 감동을
다시 느끼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바로 그것을 보았다. 오, 그 아름다워서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신성하던 그 모든 것들, 그 눈 덮인 봉우리의 장려함, 푸르스름하게 그림자진 골짜기의 신비를 나는 잊지 못한다. 무겁게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찢겨 버린 적송, 그 처절한 아름다움을 나는 잊지 못한다. 눈 녹은 물로 햇살에 번쩍이던 참나무 줄기의 억세고 당당한 모습, 섬세한 가지 위에 핀 설화로 면사포를 썬 신부처럼 서 있던 낙엽송의 우아한 자태도 나는 잊지 못한다. 도적적이고 오만하던 노가주 나무조차도 얼마나 자그마하고 겸손하게 서 있던가. 수줍은 물풀에 즐기며 뜻깔덩거를 검은 망사 가르개처럼 덮고 있던 계곡의 칡덩쿨, 달의 덩쿨, 그리고 연약한 줄기끝만 겨우 눈 밖으로 나와 있던 진달래와 하얀 속새꽃의 가련한 아름다움. 수십 년생의 사리나무가 밀생한 등성이를 지날 때의 감격은 그대로 전율이었다. 희디흰 눈을 바탕으로 선 입진 쌀이줄기의 검은 선, 누가 하얀과 금색만으로 그 화려하면서도 천박하지 않고 고고하면서도 삭막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고고하면서도 삭막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늘도 어느새 개어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현란한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얇아서 오히려 맑고 깊던 겨울 하늘, 멀리 보이는 태백의 중령조차도 일찍이 그들의 눈으로 유명했던 세계의 그 어떤 영봉보다 장엄하였다. 나는 산새도 그곳을 꺼리고 불어오는 바람조차 피해가는 것 같았다. 오직 저 영원한 웃음과 완전한 정지 속을 나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며 걸었다. 헐고 부르튼 발 때문에 그 재의 태반을 맨발로 넘었지만 나는 그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만큼 나는 나를 둘러싼 장관에 압도되어 있었다. 고개를 다 내려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변하였다. 이 한이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나는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았다. 미학자들이 무엇라고 말하던 나는 그것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인식하였다. 아름다움은 모든 가치의 출발이며 끝이었고 모든 개념의 집체인 동시에 절대적 공허였다. 아름다워서 진실할 수 있고 진실하여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워서 선할 수 있고 선해서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워서 성스러울 수 있고 성스러워서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치를 향해 열려있고 모든 개념을 부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아름다움의 위대성이 있다. 이번의 출발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있었다. 그러나 그런 감격은 마치 그 죄를 벗어나기도 전에 돌연 암담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내 모든 외형적인 방황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예감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예술적인 것, 아름다움의 창조와 관련 있는 삶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입으로야 무엇라고 말하던 아름다움은 내가 마지막까지 단언하기를 주저하던 가치였다. 그런데 그 감격에 뒤이어 돌연히 나를 사로잡은 아름다움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어떤 신적인 것,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달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전성이라는 것이었다. 인간은 한 왜소한 피사체 또는 지극한 순간적인 인식 주체에 불과하며 그가 하는 창조란 것도 기껏해야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모사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예감하는 삶의 형태는 처음부터 불가능을 향해 출발하는 셈이었다. 그런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때의 나에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무모해 보였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피로가 몰려왔다. 실제 내 몸도 어지간히 지쳐 있었다.
그런 것도 참신히 남짓했지만 이미 쌓인 피로에다 2자 이상 되는 눈이 덮인 고갯길을 3시간이 넘게 헤쳐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거기다 그 길의 태반을 맨발로 걸어 2발은 감각이 없을 만큼 얼어 있었다. 등짐으로 맨 조그만 여행 가방도 1000건 무거웠다. 별 수 없이 나는 전진을 단념하고 그 죄를 벗어나 첫 번째 만나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쉬면서 언발도 녹이고 점심도 때울 생각이 없다. 고맙게도 따뜻한 주막방은 송두리째 비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막 점심으로 시킨 라면을 비우고 나설 때 방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틀 전 개울가에서 만났던 칼갈이 노인이었다. 젖은 아랫도리에 묻어 있는 눈이나 질퍽거리는 신발로 보아 그도 눈을 헤치며 죄를 넘어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원이 모를 반가움으로 아는 체를 했다. 노인은 그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주 한 병과 라면을 시키더니 문지방에 2발을 걸친 채 방바닥에 벌렁 누워버렸다. 무한을 당한 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말을 걸어볼까 생각하다가 그대로 잠시 그를 관찰해 보았다. 그를 노인으로 본 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텁수룩한 수염과 골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으로는 보기 힘든 중년이었다. 내가 그를 노인으로 오인하게 된 것은 벌써 희끗희끗한 머리칼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근데 그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자는 듯 마는 듯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누웠다가 시킨 것이 나오자 역시 문지방에 앉은 채로 묵묵히 먹었다. 그리고 반병쯤 남은 소주를 비닐봉지로 꼭 막고는 새로 산 라면 몇 봉과 함께 상자 속에 넣은 후 처음으로 말없이 떠나버렸다. 그의 뜻 아니한 출연은 잠시 내 생각을 고란시켰지만 잠시 후에도 나도 그를 잊었다. 창수령에서 본 아름다움의 실체와 그 도들에 대한 절망이 내게 다시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빼앗긴 도박사처럼 쓸쓸히 처량한 기분이었다. 이제 무엇이 내 공허한 삶의 잔을 채워줄 것이랴. 내가 다시 술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내 울적한 기분 때문이었다. 나는 진작부터 못마땅히 서성거리는 주인을 불러 소주 한 병 시켰다. 부실한 속에 마른 오가리를 안주 삼아 마시는 술은 쉽게 올랐다. 반병 정도로 2발의 통증이 시선도 사라지고 한 병을 다 비우자 완전히 취해왔다. 울적한 마음도 어느 정도 가셔 있었다. 나는 한 병을 더 정했다. 지금도 한 번 취하면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버릇은 여전하지만 그때는 훨씬 심했던 모양이다. 나는 조금씩 술 자제의 조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그 다음이었다. 두 번째 병이 다 빌 때쯤 나는 돌연 엉뚱한 추측에 빠졌다. 그 칼갈이 사내도 분명 나처럼 바다로 가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아마 취한 탓이겠지만 그 추측은 차츰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유 모를 조급이 나를 사로잡았다. 왠지 그가 바다에 먼저 도착해버리면 나는 가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에 갑자기 다급해진 나는 서둘러 병을 비우고 주막을 나섰다. 발의 통증과 피로는 깨끗이 사라진 후였다. 짧은 겨울해는 벌써 서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길가 초가집의 처마에 달린 고드름이 엷은 햇살에 벗겨 무슨 용용한 수정 장식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리 멀리는 못 갈 길이었다. 주막으로부터 2번째 마을에서 나는 한때의 유쾌한 청년들을 만났다. 대부분 내 또래인 것들 되었었은 토끼무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눈 때문에 잘 뛸 수 없어 그들에게 잡힌 산토끼 2마리 중 1마리는 아직도 살아 버둥거리고 있었다. 술 탓인지 이미 기우는 햇살 탓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는 대뜸 그들의 일행에 끼어들었다. 곧 벌어질 그들의 술판에 술을 내기로 한 것 같은데 그들도 기꺼이 나를 받아들여 주었다.
술판은 그날 밤 마을의 4.27 해관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생각보다 산토끼 고기는 맛이 없었고 내가 산 대병들의 소주 2병도 이미 취한 내가 끝을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다. 술잔이 몇십 배 돌고 겨우 통명성이 끝날 때쯤 해서 나는 그만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 새벽 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순전히 그 지독한 추위 탓이었다. 전날 초저녁 몇 아름이나 되는 장작으로 뜨겁게 달구어졌던 방은 어느새 얼음장으로 식어 있었다. 거기다 외풍은 또 왜 그리 세든지 찢어진 문틈으로 산바람이 사정없이 새어들고 있었다. 어지러운 술판에 한 젓분 함께 마시는 청년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간은 4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나는 그 무자비한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물건을 찾아 호롱불 희미한 방 안을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헌 가만히 한 장 보이지 않았다. 민가로 찾아들려고 해보아도 그 시작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은 아무 데도 없었다. 눈빛 때문에 다소 보인다 하더라도 길을 떠나기에는 너무 어둡고 이른 겨울 새벽이었다. 목이 말라 앞뒤 생각 없이 뭉쳐먹은 눈 때문에 한층 더 얼어오는 몸으로 방 안에 돌아온 나는 그의 무방비한 상태로 그 지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때 내가 피부로 오싹오싹 느낀 것은 추위라기보다는 바로 죽음의 공포였다. 나는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느끼며 언손으로 유서를 썼다. 지금 그 욱숭깡스러운 걸은 남아있지 않지만 제법 비상기 어린 외구유절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의 어린 친구에게 쓴 그 편지는 만약의 경우라는 단수로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썼다. 지난 몇 개월 죽음을 항상 내 가까이 있었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에 대한이었으며 더군다나 이런 행태는 아니었다고. 비록 내가 그랬을 때의 간념을 유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헤맨 그 어둠은 새벽이 오기 직전의 어둠이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날의 어스름 속에 서 있다고. 그리고 지난날 내가 얼마나 세계와 인생을 사랑했던가를 상기시켰다. 그것으로 보아 나는 주로 그 편지에서 내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애쓴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 불행한 죽음의 평면을 가지고 있다. 서로 누가 그럴싸한 이유로 그런 죽음을 택했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지루한 해명보다는 자기들의 엉뚱한 추측이나 속물적인 해석을 더 신뢰한다. 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억척은 부인되지도 않는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며 또한 그들이 기특하게도 내 죽음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하등 신통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아마도 그때의 내 심경이었다. 나는 또 썼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함부로 썼던 모든 것은 없애줄 것이며 술과 객기로 여러 친구들에게 끼친 경제적인 피해는 대신하여 갚아달라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력과 함께 그와 그의 테레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도 덧붙였다. 밝히 희끄물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은 내가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그 장황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편지를 거의 다 마쳤을 때였다. 나는 그 편지를 가방 속 깊이 간직하고 용기를 내어 그 방을 나왔다. 밖은 아직도 길을 떠나기에 충분할 만큼 밝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방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푸근히 내려앉아있는 한복눈이 아니라 산바람을 동반한 눈보라였다. 그저 바람을 안고 꺾게 되지 않는 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나는 처음 어떻게든 그 마을에서 몸을 좀 녹이고 빈속을 채운 후에 떠나려고 했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다. 빌 수 없이 나는 다음 마을을 기대하며 그 마을을 나섰다. 가로수 가지를 스쳐가는 바람소리뿐 밖은 전혀 생명의 기책이 없는 이상한 세계였다. 다시 내린 눈으로 한참 깊게 감추어진 들판은 그대로 허허한 바다였다. 도로는 그저 가로수만으로 짐작할 수 있는 한 줄기 흰 강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강줄기 한복판으로 누군가 나보다 먼저 헤쳐간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발자취가 내 주위를 꾼 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저출은 한계 때문에 그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을을 벗어나면서부터 나는 줄곧 달렸다. 웃은 그 몸소리치는 추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이었다. 보통 때 같으며 마른 나무 가지로 모닥불이라도 짚힐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두 자가 넘는 눈 속에 묻혀 버린 그때로서는 그저 달리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또 한다음 마을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도 달리는 것은 필요했다. 다행히 눈은 밤사이에 얼고 다져서 전날처럼 물로까지 빠지지는 않았다. 그런 길을 한동안 달리자 사천 추위로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허연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추위가 어느 정도 가시자 이번에는 못 견디게 배가 고파왔다. 위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재어오는 배고픔이었다. 지난 사흘 동안 술로 끼니를 게을리 해온 것이 문득 후회스럽게 떠올랐다. 그러나 그 전날의 경우 아침으로는 그 술밖에 마신 것이 없었다. 견디다 못한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헐컥거리며 눈덩이를 뭉쳐 씹어먹었다. 3주 동안의 짜르르한 자극뿐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애써 벗어난 추위를 일깨우고 있었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위기를 느낀 건 내 육체가 짜낼 수 있는 최대한 힘으로 속도를 더했다. 길가의 가로수가 질주하는 찻장에서 내다볼 때처럼 포떡포떡 내 곁을 스쳐왔다. 날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 걸음은 느려지고 밤길은 끌리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새벽에 내가 영혼처럼 달렸던 그것은 실제로 오리도 못 되었다. 추위와 배고픔이 차차 사라졌다. 대신 강간의식이 흐려오면서 알지 못한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두꺼운 눈이 푸근한 천밀불처럼 나를 유혹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대로 누워 영원히 잠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길도 잘 분간되지 않았다. 보이너니 망망한 눈바다였다. 나는 오직 본능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내 귓가에 갑자기 누군가의 고함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어이, 그쪽은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려 주위를 돌아보았다. 나는 어느새 도로를 벗어나 눈바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쪽이야, 이쪽! 다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희미한 시력을 모아 소리나는 쪽을 살폈다. 첫눈에 가물거리는 모닥불이 들어오고 이어 지난해 언두막으로 섰던 것 같은 운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르는 사람의 형체가 비쳤다. 그러자 차차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리로 달려왔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칼갈이 한 애가 앉아있었다. 이런 날씨에 무리했군. 그가 떼고 있던 수숫대로 자리를 마련해주며 삭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허물어지듯 주저앉으며 모닥불을 감싸놨다. 조심해. 머리칼이 걸리잖아. 이번에는 조금 의강이 던 목소리로 그가 나를 부축하며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전혀 내 의식에 닿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격렬하게 되살아나는 한기로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던 모닥불의 열기를 받아들였다. 다리를 끌어들여 오시타. 그가 이제는 완연하게 감정이 든 목소리로 말하면서 방금 불이 붙은 내 바지 가랭이를 비볐다. 우선 물 좀 먹어야겠군. 내 자세가 좀 안정되자 그는 지고 다니던 그 상자에서 거름 깬 냄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모닥불 곁에 간단한 화덕을 만들더니 눈을 꾹꾹 눌러 담은 냄비를 얹고 불을 지폈다. 몇 번인가 눈을 넣어 냄비에 물이 반쯤 차자 이번에는 그 상자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냈다.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그 라면 냄비를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운 후였다. 그동안 그는 묵묵히 그런 나를 보고만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아까 무안해진 나는 떼어진 인사를 했다. 라면 값은 내야 해.
다시 삼각하게 돌아간 그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황급히 주머니를 털어 남은 500원짜리 몇 장을 있는 그대로 내밀었다. 이것도 너무 많아. 그중 그는 한 장을 잡더니 다시 자기 주머니에 뒤져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거슬러 주었다. 그런 그의 동작에는 어딘가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위험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 뭐 때문에 첫 새벽에 이 눈속을 떠났는가? 뜨거운 것을 급히 먹느라고 익어버린 입천장에 살 껍질을 뜯어내고 있는 내게 그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나는 한동안 당황했다. 내가 바다로 가는 이유를 이 칼갈이 사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왠지 모르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솔직하고 간단하게 내가 향해 가고 있는 곳과 그 목적을 밝혔다. 짐작은 했지. 엉뚱한 이유가 아니면 엉뚱한 일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네가 고기를 고기를 떼러 가는 어무상이라면 절대로 이런 날 이런 시간에 떠날 리가 없어. 그리고 비웃음 같기도 하고 미소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어쩌면 거기서 자네와 나는 정반대의 일을 할 것 같군. 뜻밖에도 그는 몇 마디 안 되는 내 설명으로 나를 그이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았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대진을 가십니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거기지. 우리가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될 거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이러 가고 자넨 죽으러 가는 것 같으니까. 그는 별로 서슴없이 말했다. 오히려 돌연한 전율에 휩싸인 것은 나였다. 나는 바보처럼 멍청하게 물었다. 누구를? 그러자 그는 잠시 나를 쏘아보았다. 탐색하던 날카로운 눈초리였다. 귓가에는 좀 전보다 더욱 짙은 자조적인 경물인지 모를 야릇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끝. 나중에도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359쪽까지. 안녕.